11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2명이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맹랑하고 당돌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중학교 학생들은 왜, 어떻게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걸까요? 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지 학생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받아봤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인 김모양 등 2명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중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청구인이 법정 대리인 친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감축 목표 자체가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 IPCC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김양 등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단기 감축 목표도 없고 2030년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고 김양 등은 지적합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인 자신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것이 김양 등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김양 등은 해당 기후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여러 수치와 통계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2010년 처음 CO2 감축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해 목표의 2.3%를 초과했고 2012년엔 4.5%, 2014년엔 4.9%, 2016년엔 11.5%를 각각 초과했습니다. 이미 제시한 감축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2030년엔 2017년 기준 약 4분의 1가량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2018년엔 2017년 대비 감소는커녕 오히려 2.5%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은 2020년 감축 목표를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양 등은 청구서에서 이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는 국가의 과소보호금지 의무 등 위반으로 해당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서의 내용인데 청구서를 본 로스쿨 교수는 김양 등이 대견하다면서도 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성세대들이 눈 가리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심판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서인 김양 등이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청구서에 따르면 김양 등은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 주제로 환경 문제를 논의하다 지구온난화와 환경난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양 등은 이에 각자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 등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함에도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그 대응책으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던 겁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쑥스럽고 부담된다는 김양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지구온난화, 환경난민과 같은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지 고민했고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께 조언을 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 김양의 말입니다. 기후변화 솔루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금처럼 지구기온이 계속 오른다면 미래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명권이 침해당한다는 김양 등의 주장은 단순한 과장이나 허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5도씨만 돼도 산호초의 99%가 이제 절멸하고, 그리고 또 이제 1도씨와 2도씨 사이에 일명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기후 시스템이 우리가 알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다른 단계로 갈 수 있는 위험을 2040년이면 이 청소년들이 한창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할 나이인데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제 기후변화의 위험이 닥친다는 거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사실 생존의 위험이거든요. 김지은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구서 내용처럼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는 지나치게 느슨하고 소극적이라며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제 1.5도씨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파리 협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국내법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 세계 11위,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5번째로 많은 만만치 않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중학생 2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는 리포트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헌재에서 인용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 헌법 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광재 변호사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된 데 대해 자신은 거들었을 뿐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도적으로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환경 문제,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가 위협감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어른으로서 또 헌법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다가 헌법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광재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선거운동에서의 소음 공해 피해에 관련한 헌법 소원에 참여하면서 환경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환경권 침해와 관련해서 또 우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위반 관해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환경 문제. 환경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김광재 변호사는 본물 터진 듯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백 안 쓰고 장바구니나 에코백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줄이기, 필요 없는 영수증 안 받기, 샤워물 아끼기 등 온갖 얘기들이 깨알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샤워 같은 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샤워 시간을 좀 단축을 하면서 또 그 샤워하는 동안에 쓸데없이 물을 이렇게 소비하는 거 이걸 줄이면은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이메일 지우기라는 평소 잘 생각지 못했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스팸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워버리는 거. 그 이메일을 보관하는 것도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온실가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우리가 쓸데없는 이메일 이런 것들은 곧바로 지워버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얼추 생활 실천 얘기들이 끝나자 김광재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화살을 정부에 돌립니다. 선언과 구호만 있고 실행과 이를 강제할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김광재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대통령도 그러시고 여러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법령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설령 그게 대통령의 의지라 하더라도 그게 현행 법령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감축 목표 자체도 느슨한데 그나마도 달성 못하고 다시 느슨한 목표를 잡고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수단은 없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단 넘어가듯 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성토입니다. 2020년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달성을 못했습니다. 달성을 못하고 이게 그냥 슬쩍 2030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역시 2030년이 다가왔을 때 슬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슬쩍 규정이 바뀌어서 2040년 목표 또는 2050년 목표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다시 헌법 소원 얘기로 돌아가서 김광재 변호사는 정부나 기업의 선의나 자율에만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맡겨둘 때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김광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지금 현행 법령이 전혀 우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미달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라든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그래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이를 위해 김광재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헌재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위반,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헌재의 기존 결정 등을 들어 집중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이상 꼭 이길 마음과 자세입니다. 목표량도 파리 기후협정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 또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어떤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거, 뭐 위헌 결정이라든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잠금 해제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거 논란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그 검언 유착 수사를 이유로 해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에 법무부는 그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이거 아무래도 좀 추 장관이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당사자죠. 이거 한동훈 검사장 지금 어떤 입장이죠? 네, 그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만큼 당사자인 그 한 검사장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하면서 그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좀 여기저기서 비판적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법 쪽에는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그 법 쪽의 안팎에서는 그 인권 침해 우려 등의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 장관의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법이 제정되게 되면 한 검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인권 보장이나 헌법 가치에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대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 좀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입장이 또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참여연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13일 그 추 장관의 전날 지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서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그 검찰 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이런 이제 반인권적이고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서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발상은 검찰 개혁의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라고 하면서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안이 좀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좀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헌법에는 이제 자기부재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죄를 부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그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 휴대폰은 그 특성상 그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제 헌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좀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데 비판적 의견이 좀 많은 만큼 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반인권적이고 헌법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 등은 헌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위배된다며 법률 제정 지시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9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가짜 양도서 예금 증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거래에서 실제 사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가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태극기를 태울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모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비 직업훈련을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중장비 업종은 산업 현장 수요가 많은 유망 직종이라며 수용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